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을 앞두고 치러진 이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자대결 결과를 볼 텐데요. 언론사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조선일보 조사인데요. 네. 그 조사 일시는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이루어졌고요. 문재인 후보가 36.3% 그리고 안철수 후보 31%. 네, 다음 또 조사를 볼까요? 자, 다음으로 리얼미터 조사. 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44.8%로 다소 상승을 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31.3%로 약 2.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중앙일보 조사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중앙일보 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만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조사할 때 무선 ARS, 그러니까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느냐, 네. 아니면 유선과 무선을 섞었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일보 조사의 경우에는 유무선을 좀 혼합한 조사고요. 네.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그 앞에 조선일보 조사의 경우에는 이 무선 비중이 좀 높은 조사입니다. 네. 여론조사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배종찬 본부장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여론조사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소 주춤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온 그 시점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지지층들이 위기 인식에서 결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그만큼 지지층의 충성도가 또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하. 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네. 그런 비중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테고요. 이 후보 등록 시점, 문 후보는 이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안 후보의 경우에는 조정되는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만큼 또 만회되고 또 끌어올려지고 또 지지율이 정체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자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보면은 뭐 바로 그래프로 보이듯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삼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바뀝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그것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3자에 들어가느냐, 유승민 후보가 3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지만 네. 어쨌든 문재인 후보에게 비교적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짧게 하나 포인트를 뽑아보자면 양자 대결로 가면은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고 그 이상의 대결로 가면은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진다. 이런 결과로 해석을 하면 되죠. 보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양자 대결이 될 경우에는 안 후보가 보수 표심의 득을 보는 반면에 또 3자 대결 또 5자 대결 구도일 때는 그만큼 문 후보의 지지층이 단단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역별 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요.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이거는 누가 앞섰다고 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좀 이 두 후보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중앙일보 조사였고요. 네. 이제 또 강원도가 아직 남았군요. 강원도 보겠습니다. 강원도도 네, 문재인 강원도도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군요. 예,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좀 큰 폭의 약 29%포인트 정도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모두 부산 경남이 고향인데 여기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6%포인트 정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예. 제주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후보가 왜 대구를 첫 유세지로 선택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유난히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걸로 지역별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조선일보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에서 원래는 좀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서울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앞섰는데 네. 조선일보에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게 앞선 거고요. 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오차범위에서 아주 박빙이었는데 네. 여기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0.7%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또 여기서는 또 주목이 되는 게 호남 같은 경우는 또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박빙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아까 그 조금 전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나는 좀 차이가 있고, 여기서는 또 이제 TK 지지율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좁혀졌습니다. 네. 아까 큰 차이가 났었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서 앞서고는 있기는 하고요. 네.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 비슷하게 그 중앙일보 조사 비슷하게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배종찬 본부장님,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조선일보 조사와 중앙일보 조사, 지역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지역, 이게 왜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 현상이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대선 구도가 지역 대결이 아니라 세대 대결 구도라는 것입니다. 아하.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문 후보가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대, 30대, 40대의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지역의 학생 인구가 많거든요. 이 지역에서 문 후보의 이 지지율,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적은 샘플수 그리고 조사 방법에 따라서 한 회사의 조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호남은 그만큼 역동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호남 지역 내에서 전북의 표심이 다르고 또 광주, 전남의 표심이 다른 데다 또 세대 간 20대, 30대, 40대의 문 후보 지지 성향, 50대, 60대 이상의 안 후보 지지 성향, 그리고 같은 전남 지역 내에서도 여수, 순천권의 표심, 또 장성, 목포권의 표심 다르거든요. 그만큼 다이내믹한 호남 지역은 그래서 계속 접전 양상이 엎치락, 뒤치락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지지율 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다고 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크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충성도입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견까지 함께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누가 되겠느냐?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만큼 조직력, 또 그만큼 충성도, 지지층의 결집, 또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당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 후보의 표심이 그만큼 가변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 본인의 중도 또 국민의당 지지층의 보수 표심까지 옮겨와 있는 것이 당선 가능성의 경쟁력 지표에 있어서는 문 후보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30%를 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0%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갑자기 지금 30%대로 이 3배나 뛰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지지율이 견고하냐 네. 또는 견고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대선에 가면은 당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이 안철수 후보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꼭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모았을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가능하다, 당선될 것이라는 게 85%까지 수치가 치솟았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럼 당선 안 될 거다. 저렇게 막말해서 성추행 발언해서 어떻게 당선이 되겠냐. 그렇지만 숨어있는 트럼프 표는 이 당선 가능성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네. 만큼 앞으로 이 22일의 공식 선거운동의 접전 기간에 당선 가능성은 얼마만큼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흔들리는 어떤 민심, 그러니까 유동적인 민심의 하나의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여론조사 결과라면 투표 결과는 그런 그 민심의 흐름의 이 최종 종착점에서 나타나는 이 득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파이널 디시전이 되는 것은 투표로 이 개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은 민심이 언제는 그 문 후보에게 좀 쏠렸다가 언제는 또 안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이제 이런 하나의 참고 지표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이 내용, 대선 투표를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이 지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투표율, 저 투표율이 지금 1, 2위 후보 또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이 될까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투표율에 따라서 실제 득표가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네. 이유는
이 보수층 5, 60대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가 뚜렷했고 20대, 30대, 40대의 투표는 좀 대체로 5, 60대에 비해서 낮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의 낮은 투표율 때문에 5, 6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 바로 여기에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절대적인 후보, 또 지역에 따라서 절대적인 후보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또 20대, 30대의 투표 의향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상당히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층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 네. 경남권, 또 수도권, 수도권까지, 충청권까지 포함한 보수층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을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이 과거를 통해서 이번 대선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잠깐 들어보시면요.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방식. 자, 지금 대선에서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죠. 1위가 되면은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배를 마셨지만 그 다음 대선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2번의 고배를 마시고 정계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잔인한 이 선거에서 2인자는 아무도 또 기억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14대 대선, 이 92년도에도 34%로 석패했던, 분패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네. 이 바로 그 다음날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행으로 가고 결국 이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다시 대선 후보로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장고에 또 두문불출하는 시간이 있었던 만큼 2인자의 경우에는 숙고하는 기간 또는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상황이 있었던 과거의 역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자, 구정철 형, 그 다음 대선은 어땠었죠? 네. 그 다음 이게 97년 대선에서는 이제 이회창 후보가 낙선을 했었는데요. 낙선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이인재 후보, 이렇게 보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후보인 이인재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수층 분열로 낙선했다. 이런 그 분석이 나왔었고요. 그 16대 대선인 2002년 대선 때에는 이 정몽준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이룬 이 노무현 후보가 이 그 후보 단일화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역전해서 당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회창 후보는 2회 연속 네. 어떻게 보면 이 패배하게 되는 이게 네. 비운의 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이회창 전 총재, 이제 이회창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많이 쳤고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많이 했었다면서요? 어떤 시도를 했었죠? 일단 그 15대 대선 때는 대쪽 판사의 강직한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재수로 이 도전했을 때는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뭐 서민 행보라든지 네. 또는 어떤 이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을 찾는다든지 네. 복장도 약간 서민과 가깝게 하는 이런 이 서민과 친근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진짜 서민 출신의 이 노무현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 그런 노력들이 좀 수포로 돌아간 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뭐 꼭 2위는 모든 걸 다 잃는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게요. 네. 2위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재수 끝에 그 당선이 된 거고, 뭐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2번 나와서 2번 재수를 실패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수순을 이렇게 밟게 됐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48%라는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한번 재수하면서 지금 대통령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2등을 했으니까 모든 걸 잃는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의미 있는 숫자를 얻냐 안 얻느냐 이게 또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처럼 후보가 좀 많았습니다. 10명이었었죠. 네. 그랬는데 당시에는 진보가 분열이 되지도 않았었는데 고배를 좀 마시면서 굉장히 그 이후에 마음고생이 많았죠. 이때 표를 얻기 위해서 족구도 하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실제로 젊은 네. 후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패하고 이듬해 총선까지도 이제 낙선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17대 대선에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이 3위를 기록한 후보가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는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세 차례 도전했다가 이 세 차례 고배를 마신 이 비운의 후보로 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